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상월짜기 첩첩산 중에는 달문의 마을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동네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닿지 않을 만큼 높고 험한 산줄기가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이곳에 들어오려면 구름도 쉬어간다는 고개를 몇 개나 넘어야만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마을은 마치 목화솜 이불 속에 들어앉은 듯 포근하면서도 고요하기 그지없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갈고 약초를 캐며 욕심 없이 살았는데,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으며 산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순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달문의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바람을 막아주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는 주인을 닮아 단정하고 깔끔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과 다를 바 없는 흙벽의 집으로 엮은 지붕을 얹은 집이었지만, 묘하게도 그 집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당은 언제나 빚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만큼 정갈했고, 장독대 항아리들은 윤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어 주인의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쌀이문은 허술해 보였으나 굳게 닫혀 있어 함부로 열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조차도 줄을 맞추어 널려 있어 지나가는 바람조차 조심스럽게 스쳐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서해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서울대기라 불리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무명저고리의 낡은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배어나오는 고운 자태와 우아한 몸가짐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귀티를 드러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는 걸음걸이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이웃 어르신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깍듯한 예의와 따뜻한 배려가 묻어났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험한 상월 생활로 인해 조금 거칠어졌으나 바느질을 하거나 나무를 다듬는 손끝은 여전히 섬세하고 매끄러워 예사롭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사실 서해는 왕실의 며느리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갔던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었으나, 혼인 후 몇 해가 지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칠거지약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쓰고 차가운 궁궐 밖으로 내쳐지던 날,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가마 대신 집신을 신고 걸어야 했던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수치라며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친정을 뒤로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이 깊은 산속 달문의 마을이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피해 숨어든 이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쉬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해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별이 아직 하늘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다시 왕실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헛된 욕망도 아니었고, 자신을 내친 이들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으며, 오직 지금 머무는 이 작은 집의 안녕과 자신의 뱃속으로 낳지 못해 억울하게 쫓겨난 운명을 묵묵히 견뎌낼 힘을 달라는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구수한 밥 냄새가 방 안을 채울 때면 그녀의 마음에도 잠시나마 따스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해가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바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술을 놓은 베개시시나 저고리는 한양장터에 내다 팔아도
최고급 품으로 대접받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의 장돌뱅이 박서방은 서해가 만든 물건들을 읍내에 내다 팔아주고 그 대가로 쌀과 소금을 가져다 주었는데 박서방은 늘 서울댁 솜씨는 도깨비가 와서 도와준 게 틀림없어. 이 고운 때깔 좀 보라고 하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서해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줍게 미소 지을 뿐 자신의 솜씨가 궁중의 상궁들에게서 혹독하게 배운 결과라는 사실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은세계로 변해가던 무렵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서해의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댁 집에 있는가? 오늘이 우리 손주 녀석 생일이라 떡을 좀 쪘는데 맛이나 보라고 가져왔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해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얼른 문을 열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눈길도 미끄러운데 어찌 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몸 좀 녹이세요. 서해는 할머니를 아랫목으로 모시고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깍듯하게 예우했습니다. 할머니는 서해의 고운 손을 잡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해. 그래도 씩씩하게 잘 지내니 참으로 기특하고 고맙네 그려. 할머니가 돌아간 뒤 서해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무칠 때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자개함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몰래 품고 나온 옷가락지 하나와 붉은 비단에 쌓인 베넷 저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쫓겨날 당시 뱃속에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증거였으나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이 상월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쪽에 드리워진 낡은 병풍 뒤에서 색색거리는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풍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4~5살 남짓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지압이었던 왕세자의 모습을 쏙 빼닮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질 만큼 잘생기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난 여인이 궁 밖에서 홀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알려지면 그녀와 아이의 목숨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서해는 잠든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아가 너는 저 차가운 궁궐이 아니라 이 따뜻한 어미 품에서 자유롭게 자라야 한다. 겨울밤은 길고 깊었으며 밖에는 눈보라가 점점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아이의 무사 안녕과 평범한 행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술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다시 왕가의 며느리로 복귀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상골 마을에서 아이와 함께 밥 굶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제 몫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듯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문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돌뱅이 박서방이 전해주는 바깥세상 이야기에 따르면 요즘 한양도성 안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손손이 귀하여 임금님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며 전국 팔도로 암행어사를 보내 숨겨진 혈육이나 명약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박서방에게 밥을 더 권하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그녀는 더욱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서해는 가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화려한 당의를 입고 궁궐의 긴 회랑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차가운 표정의 시어머니와 고개를 돌린 남편이 서 있었고, 그녀는 절벽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새벽 그녀는 곁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따뜻한 천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에게 있어 세상 전부였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유일한 약이었으며,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마을길은 허리춤까지 눈이 쌓여 이웃집 마실 가기도 힘들 지경이었지만 서해는 오히려 이 폭설이 고마웠습니다. 눈이 길을 막아주면 외부 사람이 마을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과 아이의 비밀도 당분간 안전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 치우는 넉가래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길을 틔웠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것이 잡념을 없애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눈을 치우는 그녀의 모습은 강인해 보였으나 그 뒷모습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해가 눈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말리고 있을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중후하면서도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산골마을 인심의 길 잃은 나그네를 박대하는 법은 없었지만 서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인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것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낯선 이가 아이를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여인 혼자 사는 집이라 남정네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을 회관이 있으니 그리로 가보시죠.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발걸음을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드득 보드득 눈 밟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해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내는 떠났지만 서해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며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의 말투가 예사 시골 사람의 투박한 사투리가 아니라 한양 양반들이 쓰는 세련된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길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찾아낸 것일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리라고. 설령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가 궁궐의 권력 다툼에 희생양으로 끌려가게 하지는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사그라들며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서늘해졌지만 아이를 안은 서해의 품만은 뜨거웠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 때마다 그녀는 흠칫 놀라며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적막강산과도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끔 정적을 깰 뿐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집 그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한 여인의 치열한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이라는 혈육을 넘어 버려진 자로서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언젠가는 눈이 녹고 길이 열려 세상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짓던 색동 저고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한 땀 두 땀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그녀의 불안도 조금씩 꿰매어지는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며 그녀는 아이의 나이를 세어보았습니다.
이제 곧 5살. 궁에 있었다면 비단 옷을 입고 글공부를 시작했을 나이였습니다. 서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궁궐의 왕자보다 상골의 나무꾼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내 아이는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살게 하리라.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대나무 숲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인위적인 소리였습니다. 서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바늘 끝에 손가락이 찔려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평화롭던 이 상골 마을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음을. 그것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서해는 황급히 호롱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며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머무르다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이 서해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집을 염탐하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해의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손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아침이 되어서야 그쳤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해는 툇마루에 나와 하얗게 변해버린 마당을 내려다보며 간밤의 인기척이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살인문 앞에는 누군가 서성거린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집신 자국과는 달리 가죽신의 밑창 무늬가 찍혀 있어 그녀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서해는 황급히 비를 들고 나와 발자국을 지워버렸지만 눈 위에 찍힌 흔적은 지울 수 있어도 가슴속에 찍힌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이에게 오늘은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미의 떨리는 목소리에 겁을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에는 이른 아침부터 낯선 사내가 자리를 잡고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지만 양반이라기에는 어딘가 행동 거지가 거칠었고 상민이라기에는 옷차림이 번듯하여 정체를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한양에서 내려온 조서방이라는 자이며 대갓집에 심부름을 하는 마름이나 해결사 노릇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조서방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곁눈질로 훑어보며 마치 사냥감을 찾는 짐승처럼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조서방은 주막 주모에게 은전한 잎을 던져주며 은근슬쩍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주모, 이 근처에 혹시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사는 젊은 여인이 있지 않은가? 얼굴이 곱상하고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주모는 낯선 사내의 질문에 경계심을 품고 모른 척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조서방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돈주머니를 보고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워낙 산골이라 왜지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알 텐데 저기 윗동네에 서울대기라고 있긴 합니다만. 주모의 말에 조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고는 입가에 묻은 술을 소매로 쓱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조서방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낙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듣자 하니 이 마을에 흉악한 도둑년이 숨어 들어와 살고 있다더군. 주인집 폐물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집안에 저주를 퍼붓고
도망친 아주 질 나쁜 계집이라네. 조서방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크고 또렷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서해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기에 사내의 말은 믿기 힘들었지만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서해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사는 박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와 서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댁 큰일 났네. 웬 험상궂은 놈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댁을 찾고 있어. 무슨 도둑이니 저주니 하며 험담을 늘어놓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박서방의 말을 듣는 서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도 묻던가요?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아이 얘기는 없었네. 그저 여인 혼자 숨어 산다고만 하던데. 혹시 댁한테 숨겨둔 아이라도 있는가? 서해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서방은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서해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담배를 권하며 살갑게 구는 척하다가도 서해의 집 위치를 물을 때면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피하려 했지만 조서방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훔쳐간 물건이 워낙 귀한 것이라 찾기만 하면 후하게 살해를 하겠소. 혹시 그 집에 다른 식구는 없소? 숨겨둔 서방이라도 있다던가.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서해를 파멸시키고 무언가를 뺏어가기 위해 작정하고 온 사냥게임이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서방은 드디어 서해의 집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는 쌀이문 너머로 보이는 안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과 돛돌 위에 놓인 작은 고무신을 보며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분명하구나. 쥐새끼처럼 꼭꼭 숨어있더니 제법 살만하게 꾸며놓고 살았어. 그는 대문을 거칠게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서 빗장이 단단히 걸려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서방은 대문 앞에 침을 탁 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라. 한양에서 귀한 분의 명을 받고 왔으니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썩 나오거라. 방 안에 있던 서해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쉿 아가야,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 호랑이가 와서 그래. 조용히 하면 그냥 갈 거야. 아이는 엄마의 공포를 느꼈는지 숨죽여 울음을 삼켰습니다. 밖에서는 조서방의 고함 소리와 발길질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낡은 쌀이문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서해의 심장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칼이라도 쥐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섣불리 맞섰다가는 아이의 존재가 들킬까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행패냐. 박영감의 호통 소리에 조서방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박영감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짓거리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조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영감님은 빠지시오. 나는 죄인을 잡으러 온 것이오. 박영감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꾸짖었습니다. 죄인인지 아닌지는 관에서 판가름할 일이지 내 놈 같은 왈패가 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마을 법도는 내가 정하니 썩 꺼지거라. 조서방은 박영감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농기구를 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는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조서방은 서해의 집을 향해 삿대질을 한번 하고는 씩씩거리며 마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청년들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았고 박 영감은 혀를 차며 서해의 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댁 이제 놈이 갔으니 안심하게. 문 좀 열어보게나. 박 영감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서해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했더니 결국 사달이 났구먼. 저놈은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닐세. 서해는 박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 영감은 서해를 일으켜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물건을 훔쳤다고는 생각지 않네. 허나 저들이 찾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면 더 큰일이 아닌가. 박 영감의 말에 서해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 영감은 툇마루에 놓인 아이의 작은 고무신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은 속여도 늙으니 눈은 못 속이는 법이지. 자네가 싸고 도는 것이 보물단지인지 아니면 시한폭탄인지 나는 모르네. 허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먼. 서해는 박 영감이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모여 조서방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어떤 이는 서해를 두둔하며 조서방을 욕했지만 어떤 이들은 서해가 진짜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겠나.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서방은 주막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을 이용해 서해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서해는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소리가 마치 조서방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다시 자기함을 꺼냈습니다. 옷가락지와 베넷 쪼고리 그리고 남편이 써주었던 서찰 한 통. 이것들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꺼내는 순간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어지러웠습니다. 한편 조서방은 밤이 깊어지자 다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마을길을 걷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해의 집 뒤쪽 대나무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아이의 신발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자가 혼자 사는데 아이 신발이라. 분명 뭔가 있어. 그는 담벼락 틈새로 마당을 엿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마당은 고요했지만 안방의 문풍지에 어린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그림자 옆에 조그만 그림자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조서방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렇지, 애새끼가 있었어. 그것도 사내 녀석이 분명해.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몰래 낳은 자식. 그것이 아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실의 핏줄이 밖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대역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문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서방을 보낸 그의 주인은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확실히 제거하라고만 지시했을 뿐이었습니다.
조서방의 머릿속에서 탐욕스러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들이닥치고 싶은 충동을 눌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칠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공개적으로 여자를 망신주고 그 혼란을 틈타 아이를 낚아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면 내년의 비밀도 끝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출세길을 열어줄 보물이 되겠지. 조서방은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서해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서해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만 해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영감의 말대로 덮어둔 것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손질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왕가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미로서 당당하게 맞서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서해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기운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분노로 나약함은 강인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상월마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여인의 운명을 건 싸움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달문의 마을의 평화는 깨지고 숨겨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한양의 궁궐까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아침 해가 산마루에 걸리기도 전 달문의 마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가 그치자마자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 위에서 까치들이 떼를 지어 시끄럽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예로부터 아침까치는 반가운 손님을 부른다지만 오늘 까치 울음소리는 왠지 모르게 불길하고 날카롭게 들려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바람에 흩어지지 못하고 낮게 깔리며 마을 전체를 으스스한 분위기로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오늘 마을에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조서방은 날이 밝자마자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 억지로 자리에 앉히며 마치 고을 삿도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자자, 다들 이리 와보시오. 오늘 내가 저 윗집 도둑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테니 내 눈 똑바로 뜨고 구경들 하시오. 그의 옆에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몽둥이를 든 왈패 두어 명이 서 있어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쭈뼛쭈뼛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조서방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언덕 위 서해의 집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서해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과 함께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영락없이 아비인 세자를 닮아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어미가 못나서 너를 이 깊은 산속에 숨겨두고 죄인처럼 살게 했구나. 서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박영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들어왔습니다. 서울 댁 안에 있는가?
밖의 상황이 심상치 않네. 저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네를 끌어내려 하고 있어. 서해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제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박 영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네. 때로는 드러내는 것이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어. 자네가 품고 있는 것이 돌멩이인지 옥석인지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었네. 그 말은 서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 영감이 돌아간 뒤 서해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기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어 그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았습니다.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옷가락지, 그리고 세자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친필 서찰, 그리고 붉은 비단에 금실로 용의 발톱이 수놓아진 베넷 저고리. 이것들은 그녀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왕실의 핏줄을 품은 존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그녀는 베넷 저고리를 들어 아이의 가슴에 대어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아이를 지킬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해는 아이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다른 엄마의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얌전히 따랐습니다. 서해는 아이의 겉옷 안쪽에 용 무늬가 수놓아진 베넷 저고리를 덧입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루한 시골 아이의 옷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왕족의 존엄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듣거라.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울거나 겁먹지 말거라. 너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어미가 옆에 있을 테니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해야 한다. 아이는 엄마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함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몸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무명곳이었지만 구김 하나 없이 다려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려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창백한 피부와 맑은 눈동자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최면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 세자의 아내였으며 미래의 군주가 될 아이의 어미다. 두려움에 떨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사자처럼 맞설 준비가 된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거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조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망한 년 언제까지 그 안에 숨어 있을 셈이냐. 당장 나와서 내 죄를 고하고 훔쳐간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 이 집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그의 협박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불을 지를까봐 겁에 질린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감싸 안았고 남자들은 조서방을 말려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박 영감이 나서서 호통을 쳤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조서방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하수인에게 눈짓을 보내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서해의 집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하얀 눈밭을 밟으며 서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옷자락을 단정히 잡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서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수수한 서울대기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조서방조차 예상치 못한 서해의 당당한 등장에 잠시 멍하니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꾀죄죄하고 겁에 질린 여인을 기대했으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은 마치 궁중의 왕비가 행차하는 듯한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발걸음으로 조서방이 있는 멍석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서해는 조서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쏙쏙 박힐 만큼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내 집에 불을 지르겠다 하였소.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고 평온한 마을을 어지럽히는 것이 한양 양반댁의 법도란 말이오. 서해의 일갈에 조서방은 흠칫 놀랐지만 곧바로 비열한 웃음을 되찾으며 받아쳤습니다. 허말은 청산유수로구나. 내년이 훔쳐간 폐물을 내놓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것이냐. 서해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훔친 물건이라니요.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은 오로지 내 몸 하나와 지아비가 준 정표뿐이요. 그대들이 찾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혹여 다른 것은 아니오. 서해의 말에 조서방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서해의 뒤에 숨어있는 아이를 흘끔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재물 따위야 시시하지. 하지만 내년이 감히 씨 도둑질을 했다면 얘기가 다르지. 저 뒤에 숨은 꼬마 녀석 아비가 누구냐? 조서방의 노골적인 질문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씨 도둑질이라니 저게 무슨 소리여? 아이를 모욕하는 말에 서해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앞으로 당겨 안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생명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귀한 몸이요. 조서방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내린 생명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감히 왕가의 핏줄 흉내를 내는 거냐. 그 아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조서방이 손을 뻗어 아이를 낚아채려 하자 서해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더러운 손이 닿을 아이가 아니다. 서해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소에 조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지팡이를 들어 조서방을 제지하려 했지만 조서방의 하수인들이 박영감을 밀쳐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울컥하여 달려들려 했지만 조서방이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들자 주춤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서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증거를,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옷가락질을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지 안쪽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나를 도둑이라 부를 텐가. 이것은 세자 저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옷가락지다. 옷가락지의 등장에 조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가 찾는 물건 중 하나였지만 그것이 가진 진짜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왕실의 며느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봉황문이 아닌가. 그럼 서울대기 정말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서해의 정체가 반쯤 드러난 순간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옳거니 훔친 물건이 맞구나. 그 옷가락지는 왕실의 것이다. 내년이 훔쳐 달아난 증거가 여기 있는데 또 무슨 발뺌을 하느냐. 그는 억지를 부리며 하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과 작물,
그리고 저 불순한 씨앗까지 모두 포박해라. 하수인들이 밧줄을 들고 서해와 아이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해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겉옷고름을 풀고 옷자락을 제쳤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붉은색 베네 쪼고리가 드러났습니다. 햇빛 아래 금실로 수놓아진 용의 발톱이 번쩍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적통만이 입을 수 있는 왕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금단의 의복이었습니다. 서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준엄하게 외쳤습니다. 이 아이의 몸에 새겨진 용의 표식을 보라. 감히 누가 왕손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는가. 그 장면을 본 조서방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옷가락지는 훔쳤다고 우길 수 있었지만 용무늬가 수놓아진 베네 쪼고리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왕실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만질 수 있는 성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수인들도 밧줄을 든 채 멈칫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찬란한 금방무늬에 압도되어 저절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라한 마당이 순식간에 엄숙한 왕실의 앞마당으로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서해의 치맛자락과 아이의 옷깃을 펄럭였습니다. 서해는 마치 여장군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조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 역시 엄마의 기세에 힘입어 겁먹은 표정을 거두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서방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판국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해는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는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두 필이 아닌 여러 필의 말이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마을 어귀로 쏠렸습니다. 이 상월 마을에 또 누가 찾아온 것일까? 서해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구원군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적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해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아이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벌은 제가 받을 테니 부디 이 핏줄만은 지켜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그녀는 다가오는 운명의 발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마을 어귀로 들이닥치자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양쪽으로 물러섰고 조서방조차 그 위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관복을 차려입은 관리와 무장을 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낡고 허름한 조서방의 패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갈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말에서 내린 우두머리로 보이는 관리는 날카로운 눈매로 마당을 휘어잡듯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왕명을 받은 관리만이 찰 수 있는 마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어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서방은 관리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짐짓 반가운 척하며 앞으로 나서서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날이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왕실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대역죄인을 막 잡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조서방은 손가락으로 서해와 아이를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왕손을 사칭하고 폐물을 훔쳐 이곳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영영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공이라도 세운 양의기양양하게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말에서 내린 관리는 조서방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오직 서해와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조서방은 침을 꼴깍 삼키며 관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해는 다가오는 관리를 피하지 않고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관리는 서해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고 서해가 들고 있는 옷가락지와 아이의 베넷 쪼그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관리가 서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 옷가락지와 베넷 쪼그리를 잠시 제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서해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건넸습니다. 관리는 옷가락지의 문양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베넷 쪼그리의 자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서 경외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조서방은 옆에서 보십시오. 날이 딱 봐도 훔친 물건 아닙니까? 어서 저 년을 포박하고 물건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라며 부추겼습니다. 그 순간 물건을 확인하던 관리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신 왕명을 받고 이제야 찾아보옵니다. 마마 그간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관리의 입에서 나온 마마라는 호칭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서방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마라니 그럼 서울댁이 진짜로... 수군거림은 곧 거대한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엎드린 관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뒤늦게 진실을 아시고 크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며느님을 내치게 만든 것은 간신들의 모함이었음이 밝혀졌고 끊어진 줄 알았던 왕손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리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 숨죽여 살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상황이 뒤집힌 것을 깨달은 조서방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들자마자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왕실의 귀한 분을 능멸하고 거짓으로 모해하려 한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병사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조서방과 그의 하수인들을 무릎 꿇렸습니다. 조서방은 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윗분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발악했지만 병사들은 거칠게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승줄에 묶인 조서방을 보며 통쾌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행패를 부리던 자가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서해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서해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몇몇 아낙네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혜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아직 죄인의 멍에를 다 벗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몰라서 그랬을 뿐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마마의 결백은 이미 한양도성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서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이 상골에서 배운 흙의 따뜻함과 사람의 정을 잊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곳이지요. 이 아이가 마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서혜의 단호한 거절에 관리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은 뜻을 읽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서방과 그 일당은 병사들에게 끌려 마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혜를 어려워하여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서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가 누구이든 저는 여전히 이 마을의 서울댁이고 이 아이는 동네 개구쟁이일 뿐입니다. 부디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박영감은 서혜의 손을 잡으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아이고 마마, 천한 것들이 귀한 분을 못 알아보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버리지 않고 이웃으로 여겨주시니 이 늙은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영감의 말에 굳어있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날도 춥고 점심때도 지났는데 다들 허기지시죠. 오늘 우리 집에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하고 가세요. 제가 솜씨는 없지만 정성껏 끓여보겠습니다. 왕가의 며느리가 직접 끓여주는 국밥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황송해하면서도 서혜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하나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혜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걸었습니다. 병사들은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벌했던 대치 현장이 순식간에 잔칫집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와 국 끓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혜는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부지런히 국자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이도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니며 병사들이 패놓은 장작을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관리는 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서혜가 왜 당장 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국밥이 다 끓자 서혜는 가장 먼저 박영감에게 한 그릇을 대접하고 이어 관리와 병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조금 전의 놀라움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서울댁 아니마마님,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히네.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아. 누군가의 농담에 마당은 왁자지껄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혜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따뜻한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날 날짜, 에겐 살주 찾아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따뜻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이웃들이 있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구김살 없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당하게 맞서겠노라고.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설거지를 도왔고 남자들은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와 병사들은 마을 입구와 서해의 집 주변에 경계를 서기로 했습니다. 서해는 대문까지 나와 사람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들 가세요. 오늘 일은 잊고 푹 주무세요. 사람들은 서해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마님도 편안히 쉬십시오. 저희가 있으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해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어젯밤의 불안한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든든하고 평온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방으로 들어와 아이의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뛰어놀아서인지 아이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서해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수고했다 내 아가. 오늘 너는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훌륭했어.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서해는 창호지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둥근 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이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달을 향해 합장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문의 마을의 서울대기자 왕가의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서해는 방 안에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온기가 등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노곤함에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맑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살 아래서 그녀와 아이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달문의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내린 눈 위에 찍혀있던 소란스러운 발자국들은 밤새 불어온 바람에 덮여 희미해졌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는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전날의 두려움 대신 안도감과 개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는 유난히 하얗고 곱게 하늘로 뻗어 올라갔는데 마치 마을에 나쁜 기운이 모두 씻겨 내려갔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서해의 집 앞을 지키던 병사들도 밤새 추위에 떨었을 법한데 꼿꼿한 자세를 풀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서해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빈손으로 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광에서 가장 잘 익은 늙은 호박을, 어떤 이는 겨우내 아껴두었던 곶감을, 또 어떤 이는 갓 낳은 따끈따끈한 달걀을 품에 안고 왔습니다. 그들은 살인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둑이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비질을 하던 서해가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형님들 어찌 밖에서 서성거리십니까?
날도 추운데 어서 안으로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서해의 환대내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울대 아니마마님. 우리들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을 못 알아보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이 죄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서해의 손을 잡으려다 황급히 옷자락을 닦고는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서해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이 마을에 사는 서해일 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가족처럼 보살펴 주신 은혜를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저를 돕는 길입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흥미로운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병사들이 갑옷을 벗어두고 팔을 걷어붙인 채 마을 청년들과 함께 장작을 패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하던 마을 청년들도 요령을 가르쳐주며 땀을 흘리는 병사들과 어느새 형님 동생 하며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아따 한양 군인 양반들이 힘이 장사시네. 도끼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먼. 농담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지면서 관군과 백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리는 뒷짐을 지고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왕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심임을 이 상월 마을에서 새롭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해는 부엌으로 들어가 팥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팥죽을 끓여 나누어 먹기로 한 것입니다. 가마솥에서 붉은 팥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해는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아이도 엄마 옆에 앉아 조망만한 고사리 손으로 밀가루를 묻혀가며 열심히 새알심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하얀 밀가루가 묻어 마치 장난꾸러기 강아지 같았지만 그 표정만큼은 사뭇 진지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관리는 툇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수라상보다 지금 눈앞에서 끓고 있는 투박한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서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으로 모시지 못해 애통해 하실 테지요. 언제쯤 환궁하실 생각이십니까? 서해는 솥뚜껑을 열고 나무 주걱으로 팥죽을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차가운 마루보다는 이 아이가 흙냄새를 맡으며 뛰어놀 수 있는 이 마당이 지금은 더 필요합니다. 백성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주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니까요. 서해의 말에는 깊은 통찰과 어미로서의 단단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 여인은 쫓겨난 비운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한나라의 국모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한양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모자가 이곳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장성하여 도성으로 돌아가는 날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위협이 아니라 든든한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팥죽이 완성되었습니다. 붉고 진한 국물 속에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있는 모습이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서해는 커다란 함지박에 팥죽을 가득 퍼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뜨거우니 호호 불어서 드세요. 이 팥죽을 먹으면 올겨울 감기도 달아나고 나쁜 귀신도 얼씬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후루룩 죽을 넘기는 소리가 마당 가득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분도 출신도 과거의 오해도 모두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녹아내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마당 한쪽에서 팥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자랐다면 엄격한 예법에 얽매여 밥알 하나 흘리는 것도 조심스러웠겠지만 지금 아이는 입가에 팥물을 잔뜩 묻히고 친구들과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내 새알심이 더 커. 아니야, 내게 더 많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대화 소리가 어른들의 웃음소리와 섞여 평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서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행복이었고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영감이 팥죽 그릇을 비우고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허허허,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일세. 임금님이 드시는 타락죽보다 100배는 더 구수하고 맛나구먼. 우리 마을에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으니 앞으로 달문의 마을은 대대손손 평안할 것이야. 박영감의 덕담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아뇨, 그렇고 말고요. 우리 서울 대간이 마마님은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나 다름없지요. 칭찬이 쏟아지자 서해는 수줍게 얼굴을 붉혔지만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완전히 기울고 마을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음까지 따뜻해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닭에 잘 수 있겠어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사람들은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와 병사들도 번갈아 불침번을 서기로 하고 숙소로 정한 마을 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북적이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빈자리는 쓸쓸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노느라 피곤했는지 아이는 하품을 크게 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서해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니? 아이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형들이 팽이치기도 가르쳐주고 썰매도 태워준다고 했어요. 여기 계속 살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서해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네가 원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란다. 서해는 아이를 이부자리에 눕히고 토닥토닥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군부를 넉넉히 집힌 덕분에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길과 방 안의 온기에 취해 금세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해는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아이가 고맙고 또 대견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앞날에는 어둠보다는 빛이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비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끔 처마 끝에서 눈 녹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쟁반같이 둥실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눈 쌓인 장독대를 비추고 대나무 숲을 비추고 그리고 서해의 맑은 눈동자 속에 들어와 별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한양에 계신 임금님께 그리고 남편인 세자 저하께 올릴 서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나 하소연이 아닌 감사와 안부를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저나 저희 모자는 이곳 상골마을에서 따뜻한 이웃들의 보살핌 속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궁궐에 비단 이불은 없으나 흙냄새나는 무명 이불이 더 포근하고 산의 진미는 없으나 이웃과 나누는 팥죽 한 그릇이 더 달콤합니다. 이 아이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큰 나무로 자랄 때까지 부디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마다 그녀의 진심이 꾹꾹 눌러 담겼습니다. 편지를 다 쓴 서해는 붓을 내려놓고 호롱불 심지를 조절했습니다. 불빛이 은은하게 줄어들며 방 안은 더욱 아늑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누웠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 천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고 자신도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기분 좋은 나른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토끼 발자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영감댁에 가서 집신 꼬는 법을 배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그녀의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꿈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악몽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녀의 꿈속에는 흐드러지게 핀 봄꽃 사이를 아이와 함께 거니는 따뜻한 풍경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방 밖에서는 사락사락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하얀 눈송이들이 지붕 위에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달문의 마을의 작은 초가집 그 안에서 왕가의 며느리와 미래의 임금이 될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고귀함은 높은 신분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듯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그들의 밤을 지켜주었습니다.